안녕하십니까, 정도원입니다. 요즘 글로벌 리더란 말 많이 쓰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시작이 이분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1세대 글로벌 리더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주인공 바로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이시자 현재 외대 석좌 교수이십니다. 왜 글로벌 리더인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셨는지 오늘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두원의 통 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은 소개하려면 굉장히 이력이 너무 많아서 아주 줄여서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외무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그리고 유엔 차석대사 지내시고 주 페루 대사, 스페인 대사 역임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대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네. 또 뭐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먼저 첫 번째 외교관을 지내셨는데 그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동기는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역사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이하네요. 예,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예,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정 의원님 잘 알다시피 이 통일에는 이제 우리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도 외교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외교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외교관의 임무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선 나라를 대표하고 네. 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교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 주재국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재국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이렇게 크게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교관 하면 와인잔 들고 파티에 가고 이렇게 화려한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외교관이라는 거는 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어와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라고나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조약국장도 하시고 국제해적기구 이사회 의장 그것도 하셨죠. 네. 예. 해양 문제 전문가고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해서 이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나 네.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네. 저는 직업외교관으로 약 4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의 대부분을 해양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독도, 또 한일, 한중 간의 어업협정, 경제수역, 대륙붕, 이어도, NLL, 심지어는 남극 해적기구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양 문제를 다뤘고 특히 독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일본이 아직도 우리 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크게 2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 이런 거를 앞으로도 내실 있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서 또 지도를 분석해 보면 이 영유권 주장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주장이 매우 근거가 취약합니다. 우리 근거가 우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유권 공고화 작업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그 주장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지금 자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화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평화 시대에는 이 영유권을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영미법 법원에도 제가 영어를 좀 하면 possession is 9/10 of the law. 그러니까 법의 구할은 점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영유권을 평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일본이 도전해서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본이 이 분쟁 지역 관련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네.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솔직히. 네.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할수록 우리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 스스로 분쟁 지역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내실인 준비.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우리가 의도를 알고 있는데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나친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나. 네. 또 홍준표 이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독도에다가 해병대를 주둔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아니, 그거는 외교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적인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대사님께서는 유능한 외교관이셨어요, 보니까. 페루 주재 대사 하실 때는 그때 이제 페루 대사관을 청사를 신축했어요. 네. 그전에는 새들어 살았었나요? 새들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바로 앞에 또 북한 대사관이 있었다며요. 나 이제 제가 2011년 초에 페루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새들어 사는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나라에 필요한 건물이나 대지를 사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루라는 개도국에서는 그런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요인, 국내적인 거는 우리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1,000만 불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외적으로 2천만 불로 증액을 해줬어요. 2배로.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대사관이 150m 근거리에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으면 도청 등 이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북한이 고민할 거다. 왜냐하면 150m 거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너무 적고 또 거기에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매일 출근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이렇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추진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번듯한 건물이 돼서 페루 리마에 명소가 됐을 정도고 가치도 뛰어가지고 수백만 불이 지금 가치가 부동산 투자 잘하셨네. 뛰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사관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친분이 아주 굉장히 돈독하셨다고. 그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말라 대통령이신데요. 우말라 대통령. 갖고 우리나라 국경 이래 뭐 3년 연속 우리 공간을 방문할 정도면 각별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이제 국가 원수가 어느 나라의 국경 리셉션에 가신다는 거는 극히 예외적이고 3년 연속 오셨다는 거는 있을 수가 거의 예외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나라 외교단으로부터 온갖 부러움을 받았고요. 심지어 영국 대사는 저에게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 할 정도로
예외적이었어요. 뭐 근데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 우연이랄까, 우연은 또 필연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제가 2011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3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말라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패닉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 나라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고요. 또 특히 그 페루에 저희 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예. 저희 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 모든 대사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대사들 중에서 한국 대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페루 FTA였습니다. 3월 달에 서명을 하고 8월 1일부터 발효를 시키기로 양국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는데 그분이 좌파예요. 그리고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유세 과정에서 FTA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FTA 설명을 꺼내자마자 제 말을 딱 자르는 거예요. FTA는 안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랬습니다. 각하,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40대 중반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처럼 5년인데 임기가 저희는 단임이지만 거기는 중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끝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하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5년 한 번으로 대통령 끝나겠습니까? 다시 2번이고 3번이고 대통령을 해서 페루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하고 이 FTA가 무슨 관계있냐? 그래서 그렇게 2번, 3번을 해서 페루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FTA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FTA의 장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과도 같이 그분이 그럼 한국하고 페루 FTA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미국하고 페루 FTA가 지금 이미 시행되어 있는데 그것도 폐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각하 미국하고 FTA도 그냥 계속 하십시오. 그 후로 대통령하고 친구가 됐고요. 대통령께서 한국과 페루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면 저를 대통령 궁에 부르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대사 중에 한국 대사를 불렀다는 게 우연이지만은 그게 필연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루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2개 훈장도 뭐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특히 방산 수출을 이제 새로 불모지었는데 네. 새로 이제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그 후로는 네. 조금 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대사로 있으면서 활발하게 방산 수출했고요. 예컨대 중남미 최초로 우리 훈련기, 카이 그 한국 그렇죠.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예. 그 훈련기 KT-1이 있습니다. 예. 그 20대를 중남미 최초로 수출했고요. 오,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 리마의 경찰 순찰차, 그 한 800대 됩니다. 그걸 전체를 우리 현대 산타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페루 해군의 연안 경비함 7척을 또 저희가 수출을 했습니다. 장사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대사로서는 참으로 그 보람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정말 그 외교관 개인으로서 인내와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쉽지 않았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 코트라라든가 네. 민간 기업에서 이제 하는 일인데 그 대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그걸 해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페루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걸 G2G로 해달라. 정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싹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섭을 대사인 당신하고 하자. 대통령께서. 그랬구나. 그 이제 문제는 저희는 개인 기업의 일을 저희가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법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큰 과제였습니다. 그랬을 것 그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거듭하다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국가기관인데 이러한 그 프로젝트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법에. 아니죠. 사업자가 아닙니다. 근데 코트라 법을 보니까 아, 코트라 사장은 사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코트라 사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인을 해라. 그 대신에 방위사업청은 이걸 감독을 해달라. 그리고 카이라는 회사와 코트라 문제는 우리 내부적 문제이니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체결하자. 이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인데 이 브라질의 훈련기 이 중남미의 훈련기 시장은요, 브라질이 전부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브라질이 한국 기업이 못 들어오게 방해하겠죠. 총력전을 폈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영향력이 남미에서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 이걸 고민을 했는데 브라질은 한국 기업이 못 오도록 저가 수출을 했습니다.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켜서 한국 기업이 야에 발을 못 붙이도록. 제일 어려운 방법을 썼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수출이 아니고 기술 이전을 하고 공동 생산하는 쪽으로 가자. 예. 이걸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을 바꾸니까 예. 길이 생기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는데 한 2년여를 교섭을 했는데요. 국방장관이 4명이 교체가 됐어요. 어디 그쪽? 그쪽 국방장관이. 그리고 브라질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브라질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걸 방해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성사를 시켰습니다. 또 훈장을 페루에서 받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받을 걸 그랬어요. 지금 페루는 정정이 안정이 돼 있나요? 페루는 정정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도국들이 흔히 갖는 부정부패 문제가 아직도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또 경제성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중남미에서는 아주 견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 네. 체결이 이제 우리가 전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네. 그거 역할을 하셨다고요? 네. 예. 그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는 지금 매년 1,000명씩 1,000명씩.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만 1,00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제 우리 한국 학생을 스페인에 1,000명을 매년 보낼 수가 있고 그래요? 스페인은 우리 한국에 또 1,000명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건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부임을 해보니까 스페인이 2007년도에 경제난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아주 높아요. 네. 특히 청소년 실업률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 대사들이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자 제의를 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스페인 정부가. 왜냐하면 이거 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이거 부정적 영향이 온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나라 상하원 의장 또 각 주의 주지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반대다 이 효과는. 이건 청소년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걸 해야 청소년들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는 제도다. 정치인들이 빠르거든요. 계산이 빠릅니다. 딱 듣더니 당신 말이 맞다. 이거 해보자. 그래서 한 3년간 교섭을 해서 작년 말에
제가 스페인 외상과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부터. 예. 아유, 잘하셨...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게요. 우선 첫째는 이 스페인어가 이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한 5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히스패닉계가 5천만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지금 청년 실업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남미라는 광대한 시장으로 나가는 중남미까지. 예, 그렇죠. 훈련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렇네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건 이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대사 외교관으로서 언제 그거를 가장 실감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타문화고의 접점에 있으니까 가장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80년도에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코리아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는 분들도 사우스냐 노스냐, 노스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한국을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성장을 가장 최단 기간 내에 이룩한 나라. 사실이고요. 예, 하이테크의 나라. 네. 또 문화가 발달한 나라. 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5천만 국민이 노력한 덕분인데 특히 이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 한류 이 두 가지 요인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 이제 거의 무턱에 와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화 돼 있고 그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예, 청년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네.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 청년들한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그동안 이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속도 지상주의에 젖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일해 보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더라. 꼭 성적 1등이 인생의 이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걸 그렇죠. 깨달았거든요. 뭐 재밌는 이야기로 그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예일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식 축하 말 연설을 하는데 우등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들 부시. 아들 부시다. 예. 예. 그런데 평균 시학점 학생들도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속도 위주, 성적 위주로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방향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이걸 보고 뛰는 게 좋겠다. 그게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제가 보면은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또 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대는 결국은 우리가 신유목민들이 활개치는 시대니까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자기가 실력을 연마해 간다면 보다 많은 기회, 보다 많은 가치가 주어질 것이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원래 강의를 많이 하세요? 강의를 뭐 한 두 강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강의하시는데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까? 네, 현장에서 사실 느끼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학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스펙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스펙보다는 기본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큰 투자 회사의 CEO인 월트 베팅거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우등생이었어요. 올 A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대학을 올 A로 졸업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경영학 과목인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경영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백지입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가르칠 만큼은 다 가르쳤다. 그런데 한 가지 안 가르친 분야가 있다. 자, 내 시험 문제는 이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의 이름을 써라. 처음으로 낙제를 했습니다. 네, 이름은 도티라는 청소부 아줌마인데 그 이름을 모르고 낙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이 베팅거라는 CEO는 평생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나하고 협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인성, 자기의 가치관, 성실, 근면 이런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기. 예,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문화 간의 소통과 융합이 초고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리더는 이러한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는 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거꾸로 이제 우리 대사님은 외국을 많이 다니시고 또 거기서 많이 체류하시고 하면서 그 나라의 다문화인이셨잖아요. 네. 그렇게 다문화인으로서 이제 그 또 느낌, 불편함, 네.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체감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느꼈죠. 예. 저희는 이제 3년마다 임지가 바뀌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임지에 가면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토양이 틀리고요. 그래서 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그 직업 외교관도 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드리면 해양관계 제가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토론이 좀 격해지면은 제가 영국 대표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영국 대표는 뒤로 물러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영국인들은 대화를 할 때 이 어깨에서 손끝까지 그 문화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펴서 이 정도 거리는 유지를 해줘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위해를 가할 수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중동이나 중남미는 팔꿈치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숨결을 느끼면서 대화해야 편하게 느끼는 거죠. 뭐 이런 걸 알죠.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브라질 대표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 한 적이 있어요. 순간 브라질 대표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굳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저는 전 세계 대부분이 좋은 의미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브라질에서는 이게 굉장한 욕이다. 가운데 손가락 치켜준 거 똑같다. 그 설명을 듣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이시안으로서의 어떤 차별 같은 거, 좀 불편함 같은 거 그런 건 못 느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세 동점의 시대를 거쳐서 서구라파가 역사를 주도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유형미형의 차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눈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많이 놀림 받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차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도 접어들었는데 그런 차별이 있어요. 네. 제가 봐도. 네. 이게 여기 이제 프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문화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네. 근데 동남아나 무슨 저기 중동 지역이나 네.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문화인 취급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되게 좀 우습죠. 네. 그야말로 정말 차별이죠. 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국민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건 참 없어져야 될 편견이고 관행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대표적인 단일 민족 국가로서 오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그 문화적인 변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 혼혈인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제적 세계화 이걸 많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도 문화적으로는 소위 로컬리제이션, 문화적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글로컬리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세대에 결국 문화적 혼혈 인간이 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문화적 혼혈 인간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혼혈 인간이 뭐냐? 저는 글로벌 하이브리드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타문화를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타문화하고 교제하고 또 융합하는 데 능숙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 문화만 좋은 것이여 하는 고집보다는 우리 문화의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버무리고 비빔밥 문화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전위에 서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문화적 혼혈인가를 주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문화인이 이제 못했었는데 특히 음식에서 그랬어요. 네. 외국 가면 음식이 이제 안 맞잖아요, 당연히. 네. 그럼 이 맛이 왜 이래? 맛이 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여긴 맛이 우리하고 다른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네. 이런 마음을 바꾸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지죠.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문화적 혼혈인간. 지금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파리나 마드리드나 전 세계에서 요리 같은 것도 보면요. 결국 퓨전 요리가 지금 대세고요. 예술 같은 것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게 녹아들어서 발전하는 퓨전 예술. 이것이 글로벌 시대의 대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홍대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세계화 시대 이제 타문화 네.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또 신조어를 많이 만드세요. 호모 글로벌리스.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건 또 무슨 뜻으로 네,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호모 글로벌리스라는 이제 말은 제가 조어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스트랭거 교수라는 분이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인간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신인류가 어떤 호모 글로벌리스가 뭐냐?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에 밀접하게 연결된 새로운 종족. 그래서 호모 글로벌리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24시간, 1년 365일을 이제 뭐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뭐 휴대용 컴퓨터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호모 글로벌리스라는 신흐름이 우리 이 전 세계의 정치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있어요. 정치 분야 뭐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튀니지의 독재자를 축출한 제스민 혁명, 예. 또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이게 전부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그렇죠.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호모 글로벌리스로 상징되는 새로운 흐름이 우리 인류에게 기회이지만 또 위기도 될 수 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보다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이제 그러겠지만 이제 방황하는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그 어려움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내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에서, 다문화에서 키웠어요. 살았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친구가 다른 환경에서 아이들이 가면은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다문화인 가정한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지 않는지 또 왕따를 당하지 않는지 이런 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저 같으면 가는 데마다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우리 아이가 외교관 자녀로서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가 충분히 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됐다. 바짓바람을 일으키셨네요. 바짓바람보다는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그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 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장점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데 다르다고 해서 차별도 받고 놀림도 받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그 유태 교육을 보면 1등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남과 다른 유일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자녀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사실 옛날에 외국 생활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대사님처럼 관심을 못 가진 게 후회가 되네.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다문화인들이 있을 텐데 꿈과 희망을 주는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인들이 한 2억 2천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33명당 1명이 다문화인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벌써 250만 시대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우리 다문화인들, 젊은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자기다. 예, 이걸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 자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네, 위축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다문화는 내게 무엇이다? 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신다면 네. 저는 다문화는 글로벌 시대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네. 그러니까 운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증가하는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을 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정책적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를 가져야 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운명, 네. 시대적인 운명, 시대적인 사회적인 운명.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대사님께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지사지라는 말 잘 아시죠?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인데요. 우리도 타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다문화인이고 낯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곁에 있는 다문화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통, 화통, 능통,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